내년 2023년에 집값 하락이 멈추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내년도에 집값 하락을 예측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암울하다. 그리고 부정론에 빠져 있다. 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반전의 우리 변곡의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유튜브를 잠깐 켰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위에 보시면 검색이 있죠. 자, 아파트를 가지고 이제 검색을 제가 해버렸습니다.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네, 지금 위에서 보시니까 지금 영끌족 곡소리. 지금 내용이 다 비슷한 거예요. 지금 뭐 폭락, 비명, 곡소리. 지금 보시면은 내년도 뭐 집값은 완전히 뭐 어떻게 됐다. 지금 제 방송도 있네요.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은 뭐 여기 있죠. 네, 뭐 누구죠? 누구 나와가지고 뭐 연구원 또 나왔어요. 예, 중요한 건 연구원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연구원. 그 다음에 삼박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 그 다음 뭐죠? 하버드. 이 삼박자가 딱 등장해서 같은 말을 부르짖기 시작하면요, 이 변곡입니다. 변곡. 조만간 우리가 변곡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미분양 터지면 집값도 터진다. 지금 내년도를 굉장히 지금 암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암울하다. 모든 사람들이 방향성을 가질 때 어떤 방향성? 예, 하방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성을 가질 때는 더 이상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성이 원래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무너진다. 다 무너진대. 과천도 무너지고 서울도 무너지고 부산도 경기도,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둔촌주공도 다 무너지고 지금 다 무너진대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 나오죠. 역전세난 터지고 지금 다 이렇습니다. 송파도 무너지고요. 헬리오시티도 무너지고 광명도 무너진대. 다 무너진대. 전부 다 무너지고 비관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거꾸로가 언제입니까? 네,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자, 2021년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아파트 사면요, 아파트값 오른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이 밑에 보시면 하우스푸어가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죠. 왜? 모든 사람이 긍정적이고 모든 사람이 환상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주식도 그렇죠. 자, 이 부분들이 지금과 완전히 반대라는 거다. 반대. 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파트, 부동산, 집값은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 네, 항공모함입니다. 이게 자동차라든가 오토바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1년에서 지금 아주 단기는 1년이겠죠. 1년 미만이겠고, 기본적으로 하락기가 2년에서 3년 정도, 하락기가 아니라도 상승기로 전환이 되려면은 최소한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는 기간 조정 포함해서 가격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내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는 무엇입니까? 상승 기간이 아니에요. 상승으로 전환한다는 게 아니고 하락이 멈춘다는 겁니다. 하락이. 네, 위에 있습니다. 위에 하락이 멈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하락 조정을 거친 다음에 일정 부분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게 되면은 저는 양극화가 또 펼쳐질 겁니다. 네, 아파트의 입지에 따라서 이제 서서히 또 상승하는 국민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하우스 푸어 지금 어떻게 되고 지금 2년 전 수준으로 좀 돌아간다. 뉴스 라이브 이런 것들이 계속 더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암울한 전망을 내밀 때 그때가 지금 이제 임박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네, 어떤 게 특이합니까? 네, 지금 보시면은 물가 상승률이에요. 상승률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률은 꺾일 수 있는데 물가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짜장면값 내려간 적이 없죠. 교통요금 물가 자체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에 있어서의 모든 전문가들은 집값만 떨어진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지금 오로지 라면값, 짜장면값 내려간다. 교통요금뿐만 아니고 자재값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임금 특히 떨어진다는 얘기 안 하는데 오로지 하나만 떨어진다 얘기한 겁니다. 하나만, 집값만. 왜 그렇습니까? 이거 일본 부동산을 지금 이걸 참고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본은 1991년도죠. 1991년도
지금 1991년도부터 버블이 붕괴됐습니다. 이때가 버블이 붕괴되면서 무엇이 나타났죠? 디플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디플레이션 하에서는요, 모든 재화의 가격은 다 떨어집니다. 근데 한국은 다르죠. 물가는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올라가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 상식으로는 이율 배반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물가도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물가 자체가 떨어지고 짜장면 값도 떨어지고 라면 값도 떨어지고 우유 값도 떨어지고 여러분 공공요금, 전기료 다 떨어져.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있죠. 전기료. 예, 그다음에 운송요금, 뭐 택시도 되겠죠. 이 민간 요금이고, 그다음 버스 요금 같은 공공요금이 한 축이 되겠죠. 네, 이런 것들, 지하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다 같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집값같이 떨어져야지 이게 파급력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처럼. 네, 백엔 시대라고 해서 일본은 다 1,000원짜리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가 어떻게 돼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지금 집값에 우리가 10년 이상 대세 상승이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이 10년 이상의 대세 상승이 큰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죠. 이것은 인구 감소가 겹치고 그다음에 디플레이션이 갖춰야 됩니다. 네, 단순히 인구 감소가 우리가 일본 시장을 보겠지만 인구 감소만으로는 모든 집값이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양극화를 유발하는 아주 양극화를 촉발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물가 상승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죠? 네, 임금이죠. 임금도 같이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물가. 그다음에 임금입니다. 물가와 임금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거는 소비와 연관이 되겠죠. 소비 시장과 연관이 되고 임금은 무엇과 연관됩니까? 이거는 고용 시장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에서는 4가지 섹터로 나눕니다. 4가지. 첫 번째 섹터가 뭡니까? 생산 시장이죠. 생산. 그다음에 두 번째 섹터가 뭡니까? 소비 시장. 자, 세 번째 시장이 우리가 노동 시장입니다. 이게 다 순환으로 연관돼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 섹터가 증권 시장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경제에서 나눈 4가지 섹터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 자, 이것을 나누는 거, 이것이 우리가 생산시장, 소비시장, 노동시장, 증권시장은 무엇이 기초로 되고 있냐? 물가와 임금이란 겁니다. 물가와 임금. 작동 원리가 다 똑같아요. 네, 우리가 승수라든가 가속도라든가 이런 우리가 지금 현대경제학에서 케인즈가 말했던 그런 논리들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말에 따라서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보이고 뭐 어렵게도 들리고 쉽게도 연기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경제는 무엇이다? 네, 지금 물가, 소비시장, 고용시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물가, 임금으로 어떻게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지탱이 되느냐 아니면은 무너지느냐,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무너지냐. 그런데 지금을 보시면은 지금 생산시장, 소비시장, 노동시장,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물가, 여기서 기초가 되는 물가 임금은 어떻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죠. 계속. 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다? 오로지 집값만 모든 사람들이 집값만 떨어진다고 얘기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율 배반이다 그런다. 이율 배반이다. 안 맞다는 겁니다. 경제 상식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본 시장을 우리가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2017년도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7년대는 본격적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일본 시장에서. 네, 일본 시장에서. 그런데 이 아파트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 중심이 무엇이죠? 인구 감소라는 거 중심이 되겠죠. 인구 감소. 그러면서 무엇이죠? 디플레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20년, 30년 하면서 디플레이션 진행되고 있는데 이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났냐? 도심은 완판이 되고 있는데 외곽은 외면이 심하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도심의 도쿄 도심 아파트는 당일 매진이에요. 교회는 공급 수요 모두 줄어서 어떻게 됐냐? 네, 결론적으로는 공급과 수요 모두 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핵심.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건 무엇이냐? 모든 아파트가 올라가고 모든 아파트가 내려간 시대는 사실 없는데 모든 아파트가 내려가는 기간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1, 2년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된다? 내년이 되면은 이것도 이제 일단락이 된다는 겁니다. 각자 도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년도가 되면은 내년에서 2월에서 3월 정도 되죠. 여러분들 아까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된다? 무엇이 생긴다고 했죠? 이 변화일이 생긴다고 했죠. 변화일.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크게 내려가지 않는 국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가 외곽 쪽인 아파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서히 내려갑니다. 서서히 내려가는 아파트가 나오게 있겠죠. 그 중에 어떤 아파트는 보합권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는 아파트가 있을 거고, 내년 2월에 3월 이후로는요, 어떤 아파트는 서서히 올라가는 아파트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국면도 어떻습니까? 큰 변동성이 없어요. 자, 그나마 변동성이 생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 연말중 정도가 돼야지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대등수치에 대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9년 동안 올랐어요. 예를 들어 9년이 올랐어. 그런데 한 달인데 한 달. 한 달 동안 내려가는 기간이 9년 동안 오른 것보다 더 많이 내렸어. 한 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9년 동안 올랐으니까 이제 2, 3년 정도 떨어져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하락 기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락률로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항상 보시면은 자, 이렇게 올라간과 내려간과의 이런 웨이브를 그리면서 네, 이런 시세가 올라가는데 이 중심선이 있습니다. 이 중심선이 무엇입니까? 네, 이것이 뭐죠? 적정가죠, 적정. 적정가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것이 네,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적정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가격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오름과 내림에 있어서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서 과매수가 됩니다. 항상 내려갈 때는 과매도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시세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서는 우리가 두 국면이 나눠지겠죠. 네, 두 국면이 나눠진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과대로 시세가 되겠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세보다, 네, 적정가의 시세보다 우리가 더 싸지는 국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중심선에 따라서 항상 시세가 이 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오름과 계속 내림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오버슈팅 국면이 나오고 언더슈팅 국면이 나오면서 네, 시장 적정가의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국면이 나오게 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런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이런 적정가 수준으로 우리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네, 이거는 대등 수치를 네, 맞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 원래의 대등 수치는 오르는 기간과 내리는 기간이 똑같아요. 원래는. 그러나 시간이 항상 뒤틀어진다고 했죠. 그 뒤틀어지면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시간이 늘어나거나 시간이 줄어든다. 네, 그러면서 대등 수치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변화일을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주만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외곽 쪽과 지금 도심의 일본 시장이 이렇게 변화들이 생겼는데 지금 5일 전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일본 인구 줄어도 그러니까 인구라는 문제가 사실은 일본의 집값을 좌우하는 요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본 집값을 좌우하는 요인은 사실은 디플레이션이었다는 겁니다. 디플레가 왜 무서웠냐? 집값을 떨어뜨리냐? 왜? 물가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임금을 다 같이 떨어뜨렸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던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경험을 가졌는데 한국은 어떻게 됐다? 물가와 임금이 떨어지지 않는데 집값만 오로지 떨어진다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간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간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일본 집값은 왜 오릅니까? 지금 우리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난리치는데 왜? 일본은 어떻습니까? 금리를 안 올렸죠. 금리를 안 올렸습니다. 왜 금리를 안 올렸습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아야지 이거 엔저가 나타납니다. 엔저가 나타나는 이유가 엔저를 왜 용인합니까? 수출 경쟁력이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수출이 굉장히 잘 됩니다. 수출로서 현재의 어떤 경제를 부흥을 시키겠다. 이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사실은 우리 금리를 올리지 말았어야 되겠죠. 그래서 31년 만에 주택료 기준치가 지금 0.3% 올랐다는 얘기 들리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일본의 도심의 아파트입니다. 여기서는 맨션이라고 하죠. 아파트가 이제 붐이 많이 불고 있다. 그래서 교통 상황 여의치 않은 외곽은 빈집이 넘쳐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제가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이런 요소들입니다.
네, 그래서 타워 맨션, 지금 일본은 이제 아파트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도 일본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집값의 상승을 이룬 것은 타워 맨션이고, 비싼 월세 사느니 차라리 집을 사자는 생각에서 맨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치면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심의 아파트들. 그리고 2030 세대들 중에서 성공한 2030 세대들이 있겠죠. 네, 1,400만 원 지금 산다고 하는데, 정도의 소득을 있는 사람들은 비싼 고가 아파트에 지금 고가 아파트로 이동을 한다. 일본은 대표적으로 땅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파트 값이 굉장히 쌌어요. 맨션 아파트가. 땅을 중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층으로 올라가면 지진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땅을 물고 있는 주택을 선호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아파트로 다 넘어온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다 이렇게 붐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죠. 고가 아파트 위주로 지금 부가 이동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 금융 완화 정책 해서 지금 보시면은 월세 사느니 차라리 집을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파트, 맨션, 일본어로는 맨션이 되겠죠. 고급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 결국에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양극화에 대한 해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양극화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다. 라는 국면이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일본을 지금 비교를 해서 하는 거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맞지가 않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하락과 임금의 하락이 나타났을 때 집값의 장기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우리나라 같이 지금 물가, 전기요금뿐만 아니고 물가와 임금이 같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집값만 오로지 무조건 폭락한다, 이 논리는 맞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면 항상 무엇입니까? 고평가와 저평가를 오르내립니다. 이거 지금 적정가를 중심으로 해서. 네, 적정가라는 것 자체가 이거 그냥 시장에서 만든 거예요. 네, 이거는 없습니다.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장의 가격은 항상 뭡니까? 항상 현재가죠. 시장의 가격은 현재가가 적정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정가. 적정가라는 것은 임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평가가 됐으면은 지금은 저평가 국면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내년 2, 3월 정도까지만 가격 하락이 이제 저평가 국면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된다? 집값의 하락은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기간 조정 어느 정도 약보합, 강보합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되면은 집값은 다시 양극화의 길로, 지금 보시면 일본 시장과 같은 양극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크고,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외곽 쪽입니다. 외곽. 아까도 말씀드렸죠. 외곽은 빈집이 넘쳐난다. 이거 외곽. 그리고 내륙 쪽.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면은 한강변 이런 걸 얘기하죠. 한강변이란 거는 여러분들 이거 사실은 조망에 대한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이 그냥 부의 상징입니다. 부의 상징. 부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고, 지금 광안대교 조망권도 마찬가지죠. 광대뷰. 광안대교 부산 같은 경우는 광안대교 조망권 이거 뭡니까? 그냥 부의 상징이에요. 부의 징표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 시장으로 갈수록 우리가 맨하탄 가면은 그게 다 부의 상징이죠. 아파트 거기 구조가 어떻게 되고 큰 의미 있습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곽 쪽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외곽 빈집이 넘쳐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무엇입니까? 내년 2월이 됐을 때, 2월과 3월이 됐을 때 이제 집값이 더 이상 내리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이동에 대한 우리 선택, 그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특히 주택을 통한 우리가 지금 부를 나눌 기준에서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판단이 앞으로 큰 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고, 지금은 어차피 매매 안 됩니다. 안 돼요. 매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기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매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당장에 DSR 같은 경우라든가 분양권 전매 제한도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동에 대한 부분들을, 입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시간들, 한 1년 정도 기간 정도를 두고 염두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